그 다음에 4장 유출 한번 보세요. 2-39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펴보세요. 1번에 유출의 구성이 나왔죠. 자, 박스 1번입니다. 생기 원천에 따른 분류. 제일 첫 시간에 설명해 드렸죠. 2번에 실용적인 분류 주어졌죠. 자, 그 부분을 제가 학원 수업을 할 때는 사실은 시간 투자를 좀 더 하면서 좌는 이렇다, 우는 이렇다 설명 다 해드렸으면 좋겠지만은, 이 온난상에는 이 시각적인,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요 유출의 구성만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 1장 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또 한 번 그림 한번 그려보죠. 요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인데, 지하수가 있었죠. 자, 비가 왔어요. 제일 지표면으로 흘러나가는 지표면 유출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지표하 유출 혹은 중간 유출을 그랬었고, 그 다음 지하수 유출이 있었다. 이게 우리 교재 1번에 있는 생기 원천에 따른 분류죠. 우리 수문학에서는 이런 분류는 어떻게만 따지냐? 지표면 유출만 유출로 구성되도록 아니라 그랬었죠. 그죠? 우리 수문학에서는 이런 중간 유출, 지하수 유출로 유출로 구성이 되더라. 그래서 수문학에서 우리 제일 첫 번 1장에서 요건 무슨 수문학 그랬습니까? 지표 수문학. 요게 지하 수문학. 그래서 수문학은 지표와 지하를 합한 말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수문학은 다루더라. 이렇게 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실제로 우리가 유출 수문곡선 계산할 때는 실용적인 분류가 돼요. 그러면 실용적인 분류에서 제일 1번에 직접 유출이 있고, 두 번째가 기저 유출이 있었어요. 이것도 잠시는 제가 수문곡선을 그리고 제가 학원 수업할 때는 거꾸로 해서 설명을 거꾸로 역설명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너무나 호흡이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수업은 진행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리와인드를 다시 시키셔가지고 제가 수문곡선을 그려드렸죠? 그럼 그때 제가 직접 유출을 정의를 설명을 거꾸로 할 겁니다. 하면은 그때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십시오. 저는 책 순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을 보니까 기저 유출은 우리 교재에 비가 오기 이전에 유출이라고 있었죠. 비가 오기 이전에 유출이에요. 그러면 현재 비가 온 물과 상관없고 쉽게 말해 하천에 서서히 도달되는 물이라고 일단은 알아놓고 나중에 수문곡선을 보시면서 거꾸로 생각하시라겠습니다. 그 리와인드로 거꾸로 하셔가지고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천천히 도달되는 게 기저고 빨리 도달되는 게 직접 유출입니다. 그러면 요 특징은 이 용어 설명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비가 오기 이전이다, 직전이다, 이전의 유출이다. 이런 특징만 주어지면 무조건 기저수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요게 답이에요. 이 정도로 직접 유출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단위도도 직접 유출, 수문곡선의 모든 게 우리가 요게 중요한 겁니다. 직접 유출 자체가. 그러면 기저 유출은 서서히 도달되는 거, 직접 유출은 빨리 도달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유속이 가장 빠르겠습니까?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도 여기가 이렇게 호수가 있다고 보세요. 빗방울이 호수까지 가장 바다에 빨리 도달되는 거는 빗방울이 다이렉트로 물에 똑 떨어지는 거죠. 그게 수로상 강수라 이겁니다. 제일 빨리 도달하겠죠. 그럼 또 나와. 세계 속도 중에서 어떤 속도가 제일 빠릅니까? 지표면으로 흘러나가는 속도가 가장 빠르죠. 여기에 지표면 유출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중간 유출이라고 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중간 유출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우리 샘물을 연상해 보십시오. 지표면으로 물이 다시 올라와서, 나중에는 지표면으로 물이 흘러나가겠죠. 이런 유출을 우리가 봉유수 유출이라는 겁니다. 이런 물이 봉유수라는 겁니다. 이런 물들은 제일 처음에 서서히 흘러나가다가, 나중에는 흘러나와서 지표면으로 빠져나가니까 빨리 흘러나간 물이 이런 봉유수죠. 이런 빨리 도달되죠. 그래서 지표하 유출 중에서도 우리가 뭐라 쓰는가 하면은 조기입니다. 조기 지표하 유출이더라. 이런 노란 색깔로 제가 표시한 부분들이 있죠. 빨리 도달되죠. 이게 전부 다 직전 유출의 종류입니다.
암기하지 말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면 기저유출은 서서히 도달되는 겁니다. 어떤 게 소서히냐? 지하수 유출이죠. 땅속 흐르는 물면 모자 이겁니다. 계속 중간 흐르는 물 있죠. 그건 느리게 도달되니까 우리가 지표하 유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표하 유출을 우리가 중간 유출이라고 했었죠. 지표하 유출을 빨리 도달되면은 조기 지표하 유출이라는 거고 서서히 도달되면은 지연 지표하 유출이라더라. 그래서 적색으로 표시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기저 유출의 종류로 해당이 되더라. 이런 거 암기하지 말고 먼저 기저는 느리게 도달되는 거, 직접은 빨리 되는 거 요렇게 먼저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참고로 여러분 읽어는 보세요. 유출을 일으키는 강수량에서 초과 강수량이 뭐다, 유효 강수량이 뭐다, 이런 부분들은 설명은 다 해놨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표 4-1도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경우는 이 표를 전부 다 알아놓으면 물론 좋겠지만은 다 알아놓으면 머리에 정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을 제가 검정 색깔칠을 칠해놨으니까 어떻게 해놨습니까? 직접 유출량, 기저 유출량, 그게 총 유출량이다. 직접과 기저 유출, 요 양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놨죠. 요 개념을 한번 강조를 드렸던 내용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유출의 칩의 인자를 보겠습니다. 지상학적 인자와 기후학적 인자가 주어졌죠. 자, 타이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유출의 칩의 인자입니다. 어떤 부분 유출이 하천 유출량이 크냐, 작냐, 이걸 보자 이거죠. 우리가 기사시험에 용도가 있는 거는 2번에 기후학적 인자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 기후학적 인자 두 번째 줄 쭉 한번 읽어보시되 설명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하천이라고 보세요. 수로입니다. 하천의 유량이 어떻게 크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하천의 유량이 크겠죠. 당연하죠? 자, 또 하나, 비가 일정이 오더라도 증발산량이 많으면 유출량은 작아지겠죠. 그죠? 자, 또 하나,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빗방울이 수면에 톡 떨어지면은 수로상 강수로서 유량은 증가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나무 옆면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세요. 화력수가 많아가지고 나무 잎사귀에 빗방울이 톡 떨어지면은 비는 왔는데 수로상 강수가 아직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유량으로는 증가가 안 일어날 거 아닙니까? 도중에 차단당했죠. 인터셉션. 이런 게 전부 다 기후와 관계가 있겠죠. 그게 기후학적 인자가 되더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1번의 지상학적 인자는 유효 특성과 유로 특성으로 구분은 돼 있죠. 유효과 유로를 따로따로 암기하지 마세요. 쉽게 보면은 여러분 수리하고 공부해봤었죠? 수리학적인 조건이라고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 경사가 급해요. 그러면 같은 비가 오더라도 어떻습니까? 속도가 빨라지니까 유량이 많아지겠죠? 조두기수가 작았어요. 그럼 유량이 많아지겠죠? 자, 또 하나, 방향성이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험에서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설명해드리죠. 어떤 그 하천의 유역이 이렇게 생겼다 보세요.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는데 비가 어떻게 지나가는가 하면은 요렇게 기단이 요렇게 통과된다 보세요. 그러면은 비만 한번 싹 내리고 지나갔으니까 유출량은 별로 증가가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요 기단이 요렇게 통과되는 게 아니라 요 하천을 따라서 계속 따라가면서 비를 공급시켜 준다 보십시오. 같은 비가 내리더라도 하천 유출량은 엄청 커지겠죠. 이게 당연히 방향성과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입니다. 그럼 유역 특성 같은 경우에서 오른쪽에 그 형상 보십시오. 참고해도 AB는 중에서 A는 부채꼴 모양이니까 우리 그림도 한번 보세요. 비가 조금 내리더라도 계곡이 모여서 하나의 수를 통해서 유출되기 때문에 유입량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밑에 숨은 곡선도 보십시오. A 같은 형상이 유량이 아주 급변하겠죠. 자, 요런 부분들이 있더라. 하지만은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이런 기후학적 인자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다. 여기에 우리 경향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보세요. 대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다 나왔죠? 요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갈수위와 저수위 이렇게 주어졌는데
특히 갈수와 저수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용도가 더 많은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뭐 측량학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뭐 갈수위가 뭐다, 저수위가 뭐다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요 정도는 알아놓으시되 특히 우리 수리수문학 부분에서는 갈수위, 요 부분, 저수위, 요 부분을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대괄 2번에 수위, 유량, 관계, 곡선,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이것을 수위, 유량, 관계, 곡선 혹은 레이팅 커브로 한다라 써있죠. 요 그래프 밑에 나왔습니다. 아주 쉽죠. 그래프 한번 보세요. 유량과 수위의 관계 곡선 아닙니까?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럼 어떤 형태인가? 형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유량과 이게 수예요. 이 관계 곡선 레이팅 커브 이게 답입니다. 그럼 이렇게만 보면 특징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프가 지금 제가 서술을 시켜놨으니까 자, 요렇게 그렸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비가 지금 오는 중이에요. 비가 오는 중이니까 유량이 막 증가하고 있답니다. 수면이 증가하고 있었을 때 현재 요만한 유량이 내려올 때 이 이론적인 수심목이 있습니다. 이만한 유량입니까? 이만한 유량일 때 어떤 특정한 유량일 때 수심은 이론적인 수심은 이게 나와야 될 텐데 유량이 급변하고 있죠. 유량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만한 유량일 때는 오히려 수심이 더 낮게 측정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럼 이제 비가 그쳤답니다. 그러면 유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겠죠. 점점 감소하고 있었을 때 이만한 유량일 때입니다. 이론적인 수심은 요 수심인데 유량이 감소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수심이 더 높게 측정되더라. 유량과 수심과 관계곡선 요거를 레이팅 커브를 하더라. 이런 형태입니다. 이 루프형이죠. 그래서 루프형을 이루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수위량 관계곡선 연장하는 방법이 뭐 전제수지법, 그 다음에 스티븐스법, 그 다음 만인공식이한 방법 세 가지가 주어졌죠. 이런 종류 세 가지는 암기만 하십시오. 본문의 시험 문제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런 방법의 종류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암기를 하시라고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대괄호 3번 보세요. 유량 빈도곡선. 이게 유량 지속곡선하고 똑같은 말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유량 빈도곡선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유량 빈도곡선의 경사가 급경사일 때 특징이 쭉 주어졌죠. 됐죠? 그러면 이 정의가 다시 2-41페이지를 보세요. 제일 밑에 아래줄을 보겠습니다. 유량 빈도곡선은 어느 유량의 값보다 같거나 큰 값이, 결국 크다는 말이 이상이라는 말이죠. 이상이 전체 몇 %나 나올 수 있겠는가? 그걸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밑에 2-4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림 4-4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컴마 점이 동그란 점이 찍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뭐 정수에서 떨어지는 점이 없으니까 제가 얼추 해볼까요?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그 연직축에 종축에 유량의 10을 보세요. 10을 쭉 지나가니까 동그란 점이 만났죠. 그때 퍼센티지가 몇 프로 읽을 수 있습니까? 40%를 읽을 수 있겠죠. 어떻게 읽는가 하면은 유량이 10 이상 되는 확률이 전체 시간에 여기에 40% 이상이 유량이 초당 16배 이상이 될 수 있더라. 요걸 나타낸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량 빈도곡선의 경사가 급하면 어떻습니까? 급하다는 그 경우는 요 이상 유량이 될 확률이 요 40 이상은 요 유량 이상 나올 수 있더라. 그랬으면은 변화가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곡선이 만약에 완만하게 그렸다 보세요. 똑같은 유량이 나타나는 자체라도 요 이상 되는 부분인데 유량 분포들을 보세요. 유량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요건 유량이 별로 급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홍수가 많이 납니까? 유량이 급변하는 게 굉장히 불안하죠. 유량이 급변할수록 홍수가 빈번한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그래프를 머릿속에 연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험장에서 그래프가 연상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1번 내용 있죠? 하나를 암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내용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시험자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여유가 많을 때는 유량 빈도곡선 읽는 방법은 당연히 뭐 읽어는 보시고 암기를 하시되
그렇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동그라미 1번, 2번 둘 중에 하나를 암기를 하셔가지고 유량 빈도곡선이 급할 때는 어떤 이 특징이 있는가? 유량 빈도곡선 그래프가 완만한 기울기를 나타낼 때는 뭐 홍수가 드물게 있더라, 급하게 있더라, 어떻게 아냐?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아놓으시는 게 더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큰 타이틀 4번 보세요. 숨은 곡선 4줄 주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수의 경우는 수의 숨은 곡선, 유량의 경우는 유량 숨은 곡선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량 숨은 곡선을 말한다 돼 있죠. 우리가 말하는 숨은 곡선은 유량 숨은 곡선이고 오른쪽에 그림 4-5를 보세요. 이게 유량 숨은 곡선이구나 아실 수 있죠. 그러면 용어 설명 보니까 다시 2-42페이지를 보니까 지체 시간이 뭐다, 기저 시간이 뭐다 이런 표현이 주어졌죠. 그러면은 자, 이 숨은 곡선은 우리가 용어 설명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요 그림을 여러분 2-4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2-4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그림 4-10이 나왔죠. 저는 그림 4-10을 그리면서 요걸 보면서 그림 4-5를 또 연속해서 그리겠습니다. 요거를 보면서 아까 설명드렸던 직접 유출이 뭐다, 기저 유출이 뭐다, 이걸 한 번에 설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죠. 자, 그림들 보셨습니다. 여기가 강우강도고 이게 유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숨은 곡선을 그리기 전에 아까 그림 뒤에 쪽에 있는 그림부터 유량과 시간 관계 곡선이에요. 그러면은 B가 여기는 1시간당 섹션입니다. 요 스케일하고 똑같아요. 요 축이 그대로 똑같은 축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B가 요 1시간 동안에 B가 요 I만큼 B가 왔다고 보세요. 그러면 유량을 보겠습니다. B가 왔었죠. 그러면 요 시점부터 빗방울이 하천을 통해서 툭 떨어졌으니까 B가 온 시점부터는 유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계속 증가했어요. B가 이제 그만 그쳤답니다. 그럼 유량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다가 B가 더 이상 공급이 안 됐으니까 유량은 점점 또 감소하겠죠. 감소하게 될 겁니다. B가 더 이상 안 왔으면은 유량은 점점 줄어들다가 계속해서 톡 떨어지겠죠. 0으로 떨어질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기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저 시간은 뭐냐? 요 B가 하천을 통해서 0에서 0으로 떨어졌으니까 하천을 통해서 물이 다 유출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기저 시간이죠. 그걸 아실 수 있죠. 자, 또 하나입니다. 요 강우강도요. 손실을 뺀 유한, 제가 우량을 요렇게 그냥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유우량이 가장 센터점이에요. 무게중심. 그 다음에 요 첨도, 피크점, 첨도유량, 최고점이 있죠. 유량까지 요 걸린 시간을 우리가 레그타임, 지체 시간이랍니다. 자, 뭔가 보겠습니다. 비가 왔을 때 우리가 손실을 뺀 유한 강우량, 강도의 가장 중심선에서부터 최고 유량, 피크점 유량 올 때까지 이 걸린 시간이 짧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곡에다가 텐트를 쳤다 보세요. 지금 캠핑했어요. 이 높은 그 여름철에 계곡에서 텐트를 쳤을 때 비가 조금만 오면은 유량이 빨리 불죠. 그러면 지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피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체 시간이 짧은 게 굉장히 안 좋겠죠. 그죠? 요게 지체 시간이겠습니다. 요렇게만 표시했어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 교재 그림 4-5를 보니까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 또 그려보겠습니다. 강우강도, 유량, 아워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1시간당 간격이라고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요 강우강도 요만큼의 비가 왔어요. 자, 비가 왔었을 때, 자, 서울의 한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에, 비가 안 왔으면은 한강의 유량이 0입니까? 아니죠. 유량은 있긴 있겠죠. 중요한 건 어떻게 됩니까? 유량은 점점 감소는 하더라도 하천에 물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다음부터는 물 유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계속 증가했다가 더 이상 비가 안 왔으니까 유량은 다시 또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숨은 곡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량 수문곡선, 즉 수문곡선이라는데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점은 뭐냐? 자, 나중에 수문곡선의 분리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혼자 하나 때리고 보세요. 어떤 분리냐? 총 유출해서 요거와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감수곡선법을 통해서 저 혼자만 구분할 테니까 보십시오. 기가 그쳤으면 지하수의 곡선을 그려보면 지하수가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감수곡선이 수문곡선과 만납니다. 변곡점이 있었죠. 기울기가 하향에서 상향으로 기울기가 변곡하죠. 요점과 요점을 직선으로 잇겠습니다. 이러니까 요 위에 부분이 직접 유출이라고 되어 있고 이 아래쪽을 기저 유출이라고 수문곡선을 두 가지로 유출을 두 개를 분류했어요. 잠시 후에는 우리 챕터가 나옵니다. 자, 그랬으면은 0점에서부터 0점까지 나왔죠. 요 그래프 직접 유출이죠. 이 무슨 유출만 표현해 놓은 그래프입니까? 아하, 이건 직접 유출. 수문곡선이구나 하실 수 있겠죠. 아하, 이거는 수문곡선은 전체 유출에 대한 수문곡선인데 이 그래프 차이점은 직접 유출에 따른 수문곡선 그래프구나. 이걸 일단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저와 지체 시간을 여러분 의미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입니다. 요만큼 유량. 이 하천, 한강을 통해 나가는 이 유량은 유량으로 측정은 됐지만은 요 현재 비가 요 우량과 이 유량은 서로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죠. 이 유량은 언제 비가 온 겁니까? 요 비가 오기 이전에 비가 온 물이 한강을 통해서 서서히 도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 지나서 지금 한강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하. 기저유출은 바로 뭐죠? 서서히 도달되는 게 기저유출이고 빨리 도달되는 게 직접 유출이 되는구나.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 서서히 도달됩니까? 서서히 도달됩니까? 이게 기저유출이고 빨리 도달됩니까? 직접 유출입니다. 그럼 홍수가 났을 때 유량이 굉장히 급변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수공 구조물의 단면 사이즈가 뭐가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거죠? 바로 직접 유출이 되더라 이겁니다. 한강 수위가 빨리 올라가더라, 빨리 하강이더라. 어떤 유출입니까? 바로 직접 유출이 되더라. 자, 요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렇게 그 수문곡선 이용해서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놓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로 다시 되돌아오세요. 그러면 대괄호 2번에 호우 조건과 토양 수분, 미흡수량에 따른 수문곡선의 구성 양상에서 동그라미 1, 2, 3, 4번 주어졌죠. 시험 문제가 동그라미 1, 2, 3번이 한 문제씩 3번 나왔습니다. 총 3번 나왔었는데 요거는 이 칠판의 현재 그림이 제가 더 지워야되기 때문에 요것만 잠시 설명할 테니까 먼저 44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대괄호 3번입니다. 수문곡선의 분리라고 주어졌죠. 자, 동그라미 1번 지하수 감수곡선법, 수평 직선분리법, 그 다음에 엔드이법, 수정 엔드이법 4가지 주어졌죠. 그 중에서 타이틀 2줄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이렇게 유출 해석을 위해서 직접과 기저 유출을 분리시킨다. 이게 타이틀 3번에 수문곡선이 분리고 제가 어떤 방법을 해드렸습니까? 지하수 감수곡선 방법으로 이게 나누더라. 어떻게 나누는 방법은 여러분은 모르셔도 좋아요. 하지만 종류 4가지는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 시험 문제가 이 80년대 때부터 꾸준히 나왔던 부분이 우리 공식이 4-1식이 나와 있네요. 자, 이 공식이 어떻게 나누는 방법은 모르셔도 좋아요. n이 A1에 0.2승이 나왔고 0.827에 A2에 0.2승이죠. 전에 이 용어 설명에서 다음지 엔드이법에서 요것은 단위가 마일 자승으로 되더라. 요럴 때는 단위가 킬로미터 자승으로 되더라. 이런 것만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냥 단답형 시험 문제니까. 자, 예를 들었을 때 N은 A1의 0.2승인데 요때 A1의 단위가 킬로미터 자승이라더라. 그러면 틀렸겠죠. 이런 것만 시험에 나왔다 이겁니다. 용어 설명으로. 그럼 어떻게 나누냐? 나누는 방법은 필요가 없는데 아주 간단해요. 이 첨도일량 있지 않습니까? 첨도일량에서부터 n치를 계산하니까 얼마 돼라고 딱 나오겠죠. 요 시간만큼 딱 우리가 점을 찍어요. n치만큼. 요 점이 만났습니까? 변곡점과 요 점을 두 개를 이어서요. 직선으로 쭉 이어서 요 두 가지를 분류하더라. 이렇게는 나누는 방법이 n대입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나누는 방법은 필요 없고 종류 4가지가 있었어요. MDF에서 N치에 대한 계산한 공식은 이렇더라. 이것이 우리한테는 용도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43페이지 대괄 2번으로 내려오십시오. 자, 보니까 동그란 1번 한번 볼까요? 이 방법도 결국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제가 요걸 지워서 설명해 드리죠. 다시 그리겠습니다. 부연 설명이 좀 있어야 돼요. 자, 땅속으로 일단 들어오는 물이 뭐라겠습니까? 침투가 됐었고 흘러서 도달되는 물이 루가 된다 그랬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토질력과 공부를 하셨으니까 저랑 보겠습니다. 침투가 된 물이 무조건 다 침루가 다 일어납니까? 절대 침루가 다 일어나는 거 아니죠. 자, 토립자가 있었어요. 이 속에 존재하는 물을 토질력학은 공국수라고 여러분 공부하셨죠. 자, 수문학에서는 토양 수분의 미흡수량이다, 미흡량이다, 아주 소수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침루가 생기냐? 포화도가 100%입니다. 포화도가 100%가 되고 나머지 물들이 여분의 물들이 중력을 받아서 침루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포화도가 100% 안 되면은 절대 침루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침루가 돼야지만은 무슨 유출이 생깁니까? 지하수가 도달되니까 물이 상승이 되므로 지하수 유출이 있겠죠. 자, 또 하나 포화도가 100%가 돼야지 침루가 생기고 지하수 유출이 생기고 그 다음 또 하나 무슨 유출이 생깁니까? 가운데로 우리 중간 유출이 생기겠죠. 이 경우를 알아놓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조건에서 언제 지표 유출이 생기고 언제 욕이 생기는가 요 두 가지는 똑같은 거죠. 포화도가 100%면은 두 개가 다 생기고 이게 안 되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안 생기더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우 강도가 침투율보다 작고 돼 있죠. 강우 강도가 침투율보다 작습니까? 비가 온 양이 침투량보다 비가 더 조금 왔으니까 유출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출량은 없습니다. 자, 작고 그 다음에 침투 수량이 토양 수분의 미흡량보다 작다고 돼 있어요. 침투가 된 양이 얼마나 작게 되면은 미흡량보다 침투가 더 작았으니까 포화도가 100%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다는 말이죠. 아하, 요 유출이 안 생기는구나. 자, 동그라미 기억법만 읽어보십시오. 기억법만 필요한 겁니다. 자, 읽어보셨습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강우 강도가 침투보다 작으나 강우 강도가 침투보다 비가 더 작으나 더 조그맣으니까 흘러나갈 물은 없죠. 그죠? 지표 유출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침투 수량이 토양 수분 미흡수량보다 더 크다고 돼 있어요. 침투량이 미흡수량보다 침투가 더 많이 됐으니까 포화도가 100%하고 여분의 물들이 흘러서 침루가 생기죠. 지하수 유출과 중간 유출이 생기는구나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강우 강도가 침투율보다 크나 비가 온 양이 침투량보다 비가 더 많이 왔답니다. 비가 더 많이 왔으니까 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더 많이 왔으니까 흘러나갈 물은 있죠. 지표 유출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러나 침투 수량이 토양 수분의 미흡 수량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침투 수량이 미흡 수량보다 침투가 더 조금 됐으니까 흘러나가는 물은 있으나 포화도가 100%까지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유출이 안 생기는 경우고 동그라미 4번은 시험 문제가 안 나왔지만 읽어보세요. 유출이 다 생기는 경우가 된다. 요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닐 테니까 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내용 파악은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항은 암기를 하지 마세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테니까 이해하시는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4페이지 다시 오세요. 5번이 단위도입니다. 정의를 읽어보세요. 두 번째 줄, 직접 유출의 숨은 곡선이 된다. 이런 직접 유출의 숨은 곡선인데 어떤 것만큼 비가 왔을 때 직접 유출의 곡선이냐? 자, 제일 아래줄 읽어보세요. 비가 유강우가 1cm만큼 비가 왔을 때 된 우리가 직접 유출 숨은 곡선이 되더라는 겁니다. 비가 10mm 왔을 때입니다. 그 정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단위도를 쉽게 할 수 있냐? 자, 단위도 만드는 방법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비가 우리가 이 직접 유출이 우리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비가 10mm 왔을 때 딱 기준을 잡아놨으면은 비가 예를 들어서 20mm 왔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유량을 언제 측정하겠습니까? 비가 10mm만큼 왔을 때, 1cm만큼 비가 왔을 때 수문곡선을 얻어서 직접 유출 수문곡선을 딱 데이터를 얻어놨으면은 바로 우리가 한강 수위를 바로 얻을 수가 있겠죠. 비가 2배만큼 많이 왔습니까? 그러면은 이 유량 직접 수문곡선이 2배만큼 커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이 몇 시간 후에 현재 얼마만큼 비가 왔을 때 현재 직접 유출의 유량은 얼마더라 바로 추정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가 1cm만큼 왔었을 때에 대한 수문곡선을 그려놓고 직접 유출 수문곡선을 그려놓고 다른 비가 왔을 때는 그 m배만큼 그대로 정수배만큼 올려주면은 바로 수문곡선, 직접 유출의 수문곡선 유량을 바로 직접 유출량을 얻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단위도라는 겁니다. 자, 그랬으면은 제가 왜 함부로 이런 걸 그릴 수 있는가? 오른쪽에 가정 조건을 볼까요? 자, 비가 i만큼 왔는데 비가 2배만큼 왔다 볼까요? 이 i만큼 왔습니다. i만큼 왔었을 때 요 수문곡선을 큐하겠습니다. 비가 2배만큼 오니까 요 수문곡선 유량이 얼마만큼 커지냐? 2배만큼으로 커지더라 이겁니다. 이게 n배만큼 옵니까? n배만큼 커지더라. 1대1이죠. 이게 비례 가정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럼 1번에 일정 기저시간의 가정 조건은 뭐냐? 비가 하천을 통해서 빠져나간 시간 어떻습니까? 지속시간만 같았으면은 기저시간은 똑같죠. 일정 기저시간의 가정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그래프를 함부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첩 과정인데 비가 흰색 분필만큼 왔어요. i만큼 왔다가 그 다음에 연급해서 i 다시만큼 비가 또 왔다 보세요. 그러면 요 i 다시만큼 왔었을 때 수문곡선은 요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다고 보세요. q 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과 이 부분의 유량을 합하자 이겁니다. 합한 단위는 어떻게 되냐? 이 면적을 합한 거 똑같다 이겁니다. 합하니까 이 면적 크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요 유량은 q 플러스 q 다시를 더한 것만큼과 똑같다 이겁니다. 이게 중첩 과정이더라. 자, 요런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가정 조건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오른쪽에 단위도 이론이 근거를 두고 있는 가정, 동그라미 1, 2, 3번도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이런 가정 조건도 있고 단위 가정 크게 대괄호 1번, 2번, 3번 지금 설명해 드린 거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강조드릴까요? 단위도는 1cm만큼 비가 왔을 때에 대한 직접 유출의 수문곡선이 단위도 개념이더라. 그걸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3번 보세요. 단위도 유도라고 나왔죠. 최근 들어서 출제가 거의 안 됐고 크게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오른쪽에 4-3, 4, 5, 6씩 주어졌죠. 요걸 보시면서 본문에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푸시고 싶은 분들만 그 문제는 요것도 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을 한해서입니다. 그 부분들만 공부하도록 하시고 이 난이도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온라인상에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6번 보세요. 합성탄 유량도 6줄 주어졌죠. 6줄을 먼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수문곡선은 어떻게 됐냐?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유량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런 점들을 찍어서 우리가 수문곡선 아까 지웠던 이런 수문곡선을 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는데 우리가 수문곡선에서 이 직접 유출 수문곡선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습니까? 유량 데이터가 없는데 뽑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미계측 지역에서는 다른 유역에서 얻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단위도를 합성하여서 근사치로 우리가 추정하자 이겁니다. 자, 이게 합성 단위 유량도라는 겁니다. 지게개 가지고 유량도를 그럼 합성하자 이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6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종류 두 가지 주어졌죠. 대괄 1번. 자, 스니드 방법과 2-49페이지에 SCS 방법이 있었죠. 종류 두 가지 엄청 나왔습니다. 종류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를 보니까 아까 그림 4-10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럼 그 요인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중에서 지체시간, 첨도유량, 기저시간은 우리 그림 4-10에도 나왔고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죠. 이런 거는 그래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4470만 제가 검정 표시를 왜 드렸냐? 이거는 암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레그 타임이에요. 이 지체 시간이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냐 이겁니다. 그거는 LCA와 L이라는 거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식은 암기할 필요가 없고, 자, 밑에 그림 4-11 나왔죠. 이 부분을 보면서 LCA가 뭐냐, L이 뭐냐, 이 취하는 방법, 요게 함수 관계가 있더라. 요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것만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여러분은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천을 그렸는데 이 공교롭게도 우리 교재 그림이 밑에서부터 위로 물이 흐르는 경우요.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나간다고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천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여기가 관측점이에요. 혹은 실수점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요 지점에서 어떤 하천이죠. 유형 면적을 이렇게 제가 분수령을 통해서 유형 면적을 이렇게 했다 보세요. 유형 면적이 이렇게 현재 돼 있다 보세요. 그러면은 요 관측점이 있죠. 측수점, 요 하류반입니다. 물이 이렇게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너무나 그림이 좀 방대하고 크네요. 좀 줄여볼까요? 자, 이런 상태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물이 흐르지 못하죠? 이건 제방이 돼가지고 방죽이 돼서 이 물이 수명이 끝난 거고, 현재 여기까지 본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본류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 관측점 물이 흐르는 방향이에요. 물이 요렇게를 흐를 수밖에 없겠죠. 여기 길이까지입니다. 여기 전부터 요 길이를 원래 본류의 길이죠. 요게 L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요 관측점이 있죠. 하리 쪽으로 이 면적의 유형 면적의 무기중심을 대충 찍어봐도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요 정도가 무기중심이 나오겠네요. 무기중심 점에서부터 본류선은 최단거리입니다. 단거리니까 직각으로 만나는 거리, 요 점을 찍었다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입니다. 요 거리를 LCA라더라. 그럼 레그 타임은 그냥 TP도 필요 없고 그냥 G시간 T라고 하세요. C에 LCA, L에 0.3승이 주어졌죠. 요것과 요것으로 관련이 있더라. 이런 함수 관계가 있더라. 이 시간 T하고 LCA가 뭐고 L이 뭐고 요것만 용어 설명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타이틀 위주로 공부하시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제가 공식은 4-7식부터 12식까지는 다 해드렸어요. 하지만은 암기를 절대 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공부만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7번에 첨동수량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엄청 나왔습니다. 기사 산업기사 엄청 나왔는데 산업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왔고 용어 설명이 2-50페이지까지 해서 3개가 주어졌죠. 오른쪽에 참고도 나왔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엄청 강조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은 의외로 쉽게 떨어집니다. 왜 합리식이냐? 단위가 똑같으니 함식이다. 이런 표현 다 해드렸죠. 그럼 합리식 한번 볼까요? 주의사항만 보시면 돼요. 주의사항. 여러분은 어차피 본문의 문제를 다 풀어놨으니까 합리식은 Q는 CIM이다. 상하수도공학이나 일반 책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죠. 그런데 수리수문학에서는 이 단위가 좌우변이 똑같으니 합리식인데 0.2778에 CIA가 뭐냐? 우리 수문학에서 강우강도는 단위를 뭐로 씁니까? 밀리미터 퍼 아워를 쓰죠. 이 면적은 제곱킬로미터 썼을 때 이 최진 답이 단위가 루베 퍼 세크입니다. 만약에 0.2778을 여러분들 계산한다면은 강우강도는 요 단위, 면적은 요 단위를 썼을 때만 요 단위가 요걸로 떨어져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귀찮으시거든 그냥 수략대로 단위를 그냥 환산하시려면 이렇게 쓰시는데 주관식 문제일 때는 강우강도를 우리가 보통 미터로 환산해서는 안 쓰지 않습니까? 이게 수문학에서만 요 단위 환산을 미리 해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식 형태는 엄청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수문학을 지금 공부하시는 지금 과정이니까 강우강도는 처음부터 요 단위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면적도 요 단위를 쓰세요. 그러면은 요것만 곱하면은 단위가 이런 단위 환산 해보십시오. 이 단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이 단위를 곱했을 때 이 단위가 떨어지더라. 명심하셔야 되겠고, 이 언제 사용되냐? 적용되는 경우도 5제곱킬로미터 이내일 때, 포장된 작은 면적일 때만 쓸 수 있더라. 이런 부분도 제 참고에다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이런 용도 보는 이 합리적 공식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났으니까 여러분 잘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수문학 전체 내용 설명했습니다.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